밤의 정적을 깨고 들려온 말들은 서은아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나는 한지우를 위해 아이가 필요했을 뿐이고. 이 냉혹한 목소리는 사랑하는 남편 김민준의 것이었다. 어둠 속에 숨어 서 있던 은하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귓가에 맴도는 그 말이 현실이 아니기를, 단순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지우의 흔적을 담은 사진과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민준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3년간 쌓아 올린 행복의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은하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미소를 지었다. 31살의 평범한 여인이자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후 조용히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6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완전히 바뀌었다. 사고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성대를 앗아갔고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 통로였던 목소리를 빼앗아갔다. 이후 그녀의 세상은 무성 영화처럼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말 못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인간관계마저 좁아졌다. 깊은 절망 속에서 그녀를 구원해준 것은 바로 남편 김민준이었다. 김민준은 거대 기업인 김가의 유일한 상속자로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남자였다. 수많은 여성이 그를 선망했지만 그는 말 못하는 은하를 선택했다. 처음 그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은하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은 그저 세상의 주변부에 머무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다. 그는 은하의 눈빛을 읽었고 그녀의 손짓을 이해했으며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느꼈다. 그는 은하에게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합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 한마디는 다친 은하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다. 결혼 3년 동안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따뜻했다. 민준은 은하를 배려했고 은하는 그런 민준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다. 비록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은하는 민준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과 손짓으로 대화했고 은하는 그들의 사랑이 그 어떤 부부보다도 깊고 견고하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작은 세상은 온전히 민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들의 행복에 정점을 찍을 소식이 찾아왔다. 은하는 며칠째 계속되는 미묘한 몸의 변화에 불안감과 함께 기대감을 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준비해둔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고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확인했다. 기쁨에 겨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드디어 민준과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민준에게 전할까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은하는 조심스럽게 태교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첫 줄을 쓰는 그녀의 손은 설렘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저녁이 되자 민준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다. 은하는 그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그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의 발소리가 들려왔을 때 은하는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조금 더 특별하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러나 민준은 곧장 서재로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는 그저 서재 문이 닫히기 전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비서의 업무 보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신 겁니까? 은하 사모님께서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무덤덤하게 답했다. 사랑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난 그저 아이가 필요했을 뿐이다. 이어서 들려온 말은 칼날처럼 은하의 심장을 갈라놓았다. 한지우를 위해서.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서은아, 그녀는 완벽한 대리모가 될 수 있지. 은하의 세상은 그 순간 정지했다. 그녀의 귀는 다른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그 말들만을 반복 재생했다. 대리모, 도구. 3년간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사랑이 한순간에 이렇게 값싼 단어로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벽을 짚고 버텨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목이 막혀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표현 수단은 눈물과 몸짓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서재문 틈으로 보이는 민준의 무표정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알던 사랑스러운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낯설고 차가운 오직 목적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 같은 얼굴이었다. 은하는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추슬렀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가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항의는 민준에게 그저 불편한 침묵일 뿐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두 손으로 배를 감쌌다. 뱃속의 아기는 그녀에게 세상 전부였지만 민준에게는 그저 한지우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이 아이의 존재가 민준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자 은하의 마음은 한없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밤 민준은 평소처럼 그녀에게 다가왔다. 은하는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은하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다정한 눈빛은 더 이상 사랑으로 보이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한 차가운 계산으로 보였다. 은하는 그의 손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들키면 안 된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온몸의 감각을 차단하려 애썼다. 민주는 그녀의 미묘한 거부감을 눈치채지 못한 듯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은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지만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 아이를 낳는 순간 그녀는 버려질 것이다. 민주는 아이를 빼앗아 한지유에게 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다. 한지유와 민준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아이는 그들의 아이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 상상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은하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에 휩쓸렸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침묵의 비명이었다. 그녀는 지난 3년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민준의 사랑을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희생자였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목소리를 잃은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침묵이었고 지금 그 침묵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정말 자신을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까? 그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었을까? 그녀는 알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서재였다. 그녀는 민준이 보지 못하도록 모든 흔적을 찾아야 했다. 한지우, 그 이름이 대체 누구이며 그녀가 민준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을 잃은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사람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차가운 달빛 아래에서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서은아의 흐르는 눈물과 뒤섞여 세상의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서재 문틈으로 들려온 그 잔혹한 진실 이후 집은 그녀에게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채워진 감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이 그녀의 몸을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그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채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시야는 흐릿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안 돼, 안 돼, 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소리 없는 절규는 그녀의 닫힌 입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풍에 휩쓸려 있었다. 젖은 도로 위를 달리던 차는 이내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흔들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은하는 몸이 앞으로 쏠리는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됐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뱃속을 보호하려 본능적으로 팔을 휘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뱃속의 아이와 아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가득했다. 은하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천장이 보였다. 희미한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는 가장 먼저 배를 만져보았다. 뱃속의 아기는 괜찮은 걸까? 그녀는 간호사에게 무언가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초조함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간호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산모님 안심하세요. 태아는 무사합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제야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지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한지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병원 의사 안신을 따로 불러냈다. 한 번 더 부탁할게 안신. 이번에는 그 여자를 완전히 끝장내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안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야, 이건 너무 위험해. 의사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게다가 아이까지 무사하다니. 하지만 한지우는 그의 말을 잘라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될 것 같아 내 아이가 될 거야. 나는 민준과 결혼할 거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될 거라고.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6년 전 내가 민준의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도 너 때문이었잖아. 그때 너에게 부탁했던 일 때문에 내가 임신불능이 된 거 다 잊었어. 6년 전 한지우는 김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배우로서의 성공을 위해 아이를 포기했다. 안씨는 그 당시 한지우의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집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지우는 심각한 합병증을 앓게 되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한지우는 이 모든 것을 안신 탓으로 돌렸고 안씨는 죄책감 때문에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결국 안씨는 한지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은하를 다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 다른 병원으로 몰래 옮겨버리고 김민준에게는 은하가 사고로 사망했으며 태아 역시 유산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은하는 사고 당시 임신 8개월이었지만 안씨는 거짓으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한지우는 안신에게 시신은 곧바로 화장시켜야 해 라고 지시했다. 이는 김민준이 시신을 확인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었다. 김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 가운을 입은 안신이 침통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김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사모님과 태아 모두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신의 멱살을 잡았다. 말도 안 돼, 은하가, 아이가.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삶의 의미를 잃은 듯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는 은하와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안씨는 병원 규정이라며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한지우의 계략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민준아, 힘내. 은하씨도 네가 이러는 걸 원치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슬픔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그에게 은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그를 위로했고 그의 곁을 지켰다. 김민준은 슬픔 속에서 그녀에게 의지했다. 한지우의 교활한 영희는 완벽했고 민준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어갔다. 며칠 후 은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하지만 시신 없는 장례식이었다. 민준은 아무것도 없는 관 앞에서 오열했다. 그는 은하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말은 없었지만 항상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던 은하의 눈빛,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던 은하의 손길.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은하를 잃은 슬픔과 함께 말 못하는 은하를 사랑했던 진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은하를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 무렵 한지우는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나도 은하 씨를 정말 좋아했어. 하지만 그녀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 곁을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민준이 은하를 잊고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을 9년 동안 잊지 못했던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포장하며 그가 그녀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조종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한편 은하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현실은 처참했다. 그녀는 이름 모를 요양원에서 깨어났고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살던 집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여자의 흔적들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민준의 차가운 배신과 한지우의 잔인함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뱃속의 아기만이 그녀가 살아갈 이유였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민준의 곁을 떠났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준은 한지우의 손에 이끌려 슬픔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는 은하의 죽음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 그는 한지우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게 되었다. 한지우는 그런 민준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제 저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요. 은하 씨도 하늘에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그와의 결혼을 서둘렀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은하의 죽음 이후 삶의 방향을 잃은 채 그저 한지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삶은 이제 한지우의 계획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한 여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침묵 속에 갇혀 살던 서은하는 이제 안나라는 이름으로 국제 건축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재능 있는 건축가로 돌아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재활치료와 끈기, 그리고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 덕분에 기적처럼 돌아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함과 함께 세상의 무게를 이겨낸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영국 런던의 번화가에서 안나 아키텍처의 대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아들 민호 때문이었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뱃속에 있던 민호는
선택적 함구증을 앓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엄마에게만 마음을 열고 말을 하는 아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민호는 은하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의 복수심을 불태우는 유일한 이유였다. 6년 동안 그녀가 숨죽여 복수를 계획하고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것은 모두 민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민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신혜라 불리는 안심 박사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안심 박사는 1년에 단 한 명의 환자만을 받는 괴짜 의사로 유명했다. 그를 만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은하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 그와 연락을 닿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은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곳, 모든 상처가 시작된 곳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을 갈망하는 어린 소녀가 아닌 강인한 어머니였기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녀와 민호는 런던의 차분한 공기와는 다른 활기차고 북적이는 서울의 분위기에 적응하려 애썼다. 은하는 민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민호는 커다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려는 듯 은하의 품에 바싹 기대었다. 그녀는 민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민호야, 괜찮아.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은하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다. 혹시라도 민준과 마주칠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6년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김민준의 이미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잊고 싶은 과거의 그림자였다. 그때였다. 그녀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여전히 멋진 모습의 김민준. 그의 옆에는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의 한지우가 서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민호의 몸을 감싸 안으며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했다. 민준 씨, 이제 저 여기 왔어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은하가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은하는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랐지만 한지우의 높은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다.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하는 한지우의 다정한 미소와 민준의 무심한 눈빛을 보며 6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미 완벽한 커플이 되어 있었다. 은하가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행복한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가 은하의 품에서 벗어나려 몸을 비틀었다. 민호는 엄마의 손을 놓치고 땅바닥에 떨어뜨린 작은 스케치북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스케치북에는 민호가 엄마와 함께 그린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눈은 우연히 그 스케치북에 머물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스케치북을 주워주려 몸을 숙였다. 민호는 낯선 남자의 손길에 놀라 은하의 뒤로 숨었다. 민준은 작은 아이의 낯선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스케치북을 은하에게 건넸다. 아이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군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하는 그의 목소리에 온몸의 세포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6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 여전히 변함없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였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서 스케치북을 낚아채듯 가져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숨겼다. 다행히 그녀의 모습은 런던에서 성공한 건축가 안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민준은 그녀의 쌀쌀맞은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한지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한지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은하를 쏘아보았다. 저 여자 좀 봐, 민준 씨. 자기 아이를 주워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정말 무례하네요.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은하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함께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애틋한 모습에서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별일 아니야, 지우야. 가자. 은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강한 결심이 일어났다. 절대 들키지 않겠어.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민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아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모성애만이 남았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전쟁터에 뛰어든 전사였다. 그녀는 한지우와 김민준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고 그들의 거짓된 행복을 산산조각 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 그녀는 런던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이자 동료인 권태준과 마주쳤다. 권태준은 그녀의 곁을 항상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은하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하 씨 표정이 안 좋은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설마? 그 사람을 만난 건 아니겠죠?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태준 씨.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권태준은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와 민호의 짐을 들어주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은하는 민호와 함께 채올랐다. 그녀는 백미러로 공항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의 은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안나였고 아들 민호를 지키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한지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했다. 촉망받는 여배우에서 재계 거물의 약혼녀로 그녀의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6년 전의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불임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그 이유를 김민준의 사고 탓으로 돌리며 그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지키며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김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아 김 회장의 아내가 되는 목표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지우의 계획이었다. 김 회장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녀의 자리는 언제든지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수 있었다. 불안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그녀의 불임을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신혜라 불리는 안신 박사의 소문을 들었다. 안신 박사는 그녀가 예전에 알던 의사이자 김민준의 거짓된 과거를 함께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 안신 박사만이 그녀를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녀는 그의 병원을 찾아갔다. 그러나 안신 박사는 1년에 단 한 명의 환자만 받는 것으로 유명했고 올해의 예약은 이미 마감된 상태였다. 절망에 빠진 한지우는 김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민준 씨 6년 전 그 사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안심 박사님만이 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해버렸대. 민준 씨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녀는 민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6년 전의 사고는 민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상처를 한지우에 대한 책임감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게. 민준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한지우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편 안나 서은아는 민호의 치료를 위해 안신 박사의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이 예약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민호의 병을 고쳐야만 그녀의 삶과 민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병원으로 들어섰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은하의 마음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민호야 괜찮아. 곧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민호는 엄마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눈빛은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때 병원 문이 열리고 한지우가 비서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섰다. 그녀는 로비에 앉아있는 은하를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 이 여자 여기 있었네. 그녀는 은하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까 공항에서 만났던 그 무례한 여자 아닌가?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야? 은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6년 전 자신에게 비극을 안겨준 그 목소리였다. 은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지우는 은하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은하를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 1년에 한 명만 받는다는 유명한 의사병원인데 이런 누추한 차림으로 왔을 리는 없고. 설마 이 예약이 내 거야.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다. 한지우는 그녀의 침묵을 비웃으며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들어보니 내 아들이 좀 아프다며. 내 예약 좀 양보해줘. 이 돈이면 네 아들 치료비로 충분할 거야. 그녀가 건넨 수표에는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은하는 그 수표를 보며 기가 막혔다. 그녀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아직도 나를 예전에 말 못하는 불쌍한 여자로 생각하는구나. 은하는 수표를 받아들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한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돈으로 당신의 추악한 영혼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은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한지우는 은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네가 어떻게 말을...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6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눈빛과 똑같았다. 한지우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네가 말 못하던 과거가 있었든 말든 상관없어. 돈이 필요하면 받아. 이 예약은 내가 가질 테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적인 오만이 가득했다. 그때 권태준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은하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안나 무슨 일이에요? 혹시 이분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권태준의 등장에 한지우는 경악했다. 권태준은 영국에서 손꼽히는 건축투자회사 대표였고 그녀 또한 그를 알고 있었다. 권태준 대표님께서 왜 여기에? 한지우는 당황했다. 권태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지우를 바라보았다. 한지우 씨, 이분은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당신이 탐내는 이 병원 예약의 진짜 주인공이자 제 친구인 건축가 안나입니다. 한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안나라는 이름이 이렇게 거물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안나의 정체를 모른 채 무례하게 굴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김민준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한지우의 전화를 받고 그녀를 도우러 온 것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은하와 한지우 그리고 권태준을 바라보았다. 지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한지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호소했다. 민준 씨,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예약 진료를 못 받게 생겼어요. 그녀는 은하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준은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서 낯선 기시감을 느꼈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그러나 그의 말은 은하의 차가운 목소리에 의해 끊겼다. 김 회장님, 당신의 약혼녀가 갖고 싶은 이 예약은 제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은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당신의 약혼녀의 불임은 당신이 해결해줘야 할 문제이겠죠. 하지만 제 아들의 병은 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예약을 넘겨달라고요. 좋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저의 조건을 들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이 가진 회사 지분의 50%를 저에게 준다면 저는 이 예약을 당신의 약혼녀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병원 로비에 터져나갔다. 한지우는 경악했고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50%의 지분이라니. 그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달라는 뜻과 다름없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에게 던지는 그녀의 마지막 시험이었고 그녀가 잃어버린 6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었다. 은하는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거대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서울의 가장 번화한 구역에 위치한 경매장은 그 어떤 금융가의 회의실보다도 엄숙하고 긴장감이 넘쳤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거대한 무대였다. 오늘 경매에 나온 매물은 서울 남쪽 외곽에 위치한 광활한 땅이었다. 지리적 이점은 적었지만 미래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예정된 곳이어서 이 땅의 가치를 알아본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숨죽인 채 모여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김민준은 한지우와 함께 경매장에 들어섰다. 지우는 귀에 대고 속삭였다. 민준 씨, 이 땅은 반드시 사야 해요. 제 정보통에 따르면 정부가 남부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거라고 해요. 절대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득였다. 그녀는 이 땅을 통해 자신의 사업적 감각을 증명하고 김 회장 집안의 진정한 며느리가 될 자격을 얻고 싶어 했다. 김민준은 그녀의 말에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무심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 권태준과 안나 서은아가 앉아 있었다. 권태준은 서은아의 옆에 앉아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은하 씨, 그 땅에 대한 은하 씨의 비전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이 땅은 은하 씨의 설계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완벽한 캔버스가 될 겁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케치북에 그려진 자신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이 땅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민호의 미래를 위한 꿈의 공간이었다. 경매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경매장을 울렸다. 오늘의 경매 물건 서울 남부 외곽 개발 예정지입니다. 시작가 100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조심스럽게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초조하게 김민준의 팔을 잡았다. 민준 씨, 빨리 하세요. 그러나 김민준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그저 권태준과 안나의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볼 뿐이었다. 권태준은 은하의 눈빛을 읽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120억 원입니다. 그러자 경매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권태준은 이미 재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기에 그의 참여는 다른 투자자들을 긴장시켰다. 김민준은 그제야 손을 들어 가격을 불렀다. 150억 원입니다. 권태준은 지지 않고 다시 가격을 올렸다. 200억 원입니다. 경매는 두 사람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변질되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숨죽인 채 두 거물의 싸움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지우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고 은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렸다. 김민준은 권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권태준 대표님, 그 땅은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권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 회장님이야말로 6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시죠. 저는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거든요. 그의 말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권태준의 말에 은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6년 전 그가 사고를 냈던 그날 그는 은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한지우의 야망과 그의 아버지의 기대에 갇혀 있었다.
권태준의 도발에 그는 이성을 잃었다. 300억 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권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은하가 권태준에게 고개를 저었다. 태준 씨, 이 이상은 무리입니다. 그녀는 민호의 치료비가 먼저였다. 권태준은 은하의 말을 듣고 포기하려 했지만 그 순간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500억 원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땅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이었다. 권태준은 경악했고 한지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은 권태준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저한테 이 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권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습니다. 김 회장님, 그 땅이 당신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경매장을 나섰다. 한지우는 김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렸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땅은 제 것이에요. 그녀는 이미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다. 500억 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500억 원 한 번, 500억 원 두 번, 500억 원 세 번. 낙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민준 회장님,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경매장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김민준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김민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사회자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이 땅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사회자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사회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김민준 회장님께서 특별한 분에게 이 땅을 선물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축가 안나 씨입니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한지우의 얼굴은 희게 질렸고 그녀의 입은 굳게 다물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땅은. 이 땅은 내 거예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김민준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안나를 향해 있었다. 안나 서은아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얻은 땅을 왜 자신에게 준다는 말인가?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제안에 대한 응답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김민준의 행동은 그녀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고 그녀의 복수 계획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경매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안나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경매장에서의 수치스러운 패배 이후 한지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버리고 안나라는 이름의 낯선 여자에게 엄청난 땅을 넘겨줬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안나 그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민준 씨가 왜 갑자기 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의문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야망은 짓밟혔고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안나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안나를 향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안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아들 민호였다. 한지우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그녀의 권력과 재력을 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건방진 아이를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 아이 말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보기엔 엄마 닮아서 버릇도 없는 것 같고. 그녀의 말에 친구들은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지우야, 네가 직접 나설 필요 있니? 우리가 대신 가서 혼내주면 되지. 한지우는 그들의 제안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안나의 자작극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은하와 민호는 민호의 치료를 위해 안신 박사가 추천한 놀이 치료를 받으러 한 백화점 키즈 카페에 갔다. 민호는 오랜만에 그림이 아닌 다른 놀이에 흥미를 보였고 은하는 그런 민호의 모습에 안심하며
잠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때 한지유와 그녀의 친구들이 키즈 카페에 나타났다. 그들은 은하가 민호에게서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노렸다. 민호가 스케치북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한지유의 친구 한 명이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스케치북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어머, 얘 좀 봐.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네. 그녀는 큰 소리로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스케치북을 빼앗기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되찾기 위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러자 그녀는 민호를 밀쳐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버릇없이 민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의 작은 무릎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왔다. 민호는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고 은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은하는 쓰러진 민호를 발견하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를 껴안고 다친 무릎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로웠다. 한지유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비웃었다. 어머, 이 여자 좀 봐. 자기 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려다 넘어진 건데 왜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녀의 친구들 역시 은하에게 소리쳤다. 네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무례하게 도둑놈처럼. 은하는 한지유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한지유의 얼굴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당신이 내 아들을 해쳤어. 그녀의 외침은 키즈 카페를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은하의 목소리는 고작 엄마였을 뿐이었다. 한지유는 그녀를 비웃으며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까짓 게 감히. 바로 그때 김민준이 백화점에 나타났다. 그는 한지유의 연락을 받고 그녀를 도우러 온 것이었다. 그는 멀리서 은하가 한지유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다. 은하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피를 흘리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다. 김민주는 그 아이가 민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지유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한지유는 민준을 발견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에게 달려갔다. 민준 씨, 저 여자가 제게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장난을 치다 다친 건데 저보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녀는 은하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지유와 은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직 은하와 민호를 향해 있었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가 민호의 다친 무릎을 살펴보았다. 아이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은하는 민준의 손길을 거부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6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은하의 눈빛은 항상 다정하고 따뜻했는데 지금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한지유의 계획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서팀 지금 당장 민호의 DNA를 채취해서 검사해. 가장 빠르게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 그는 은하가 50%의 지분을 요구했던 날 이미 민호의 타액이 묻은 손수건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는 민호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고 오늘 이 사건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민주는 비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탄이 터지기 직전처럼 쿵쿵거렸다. 그는 보고서를 확인했다. 김민준과 민호의 친자 관계는 99.9%로 확인됩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민호는 그의 아들이었다.
은하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6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홀로 살아왔다. 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한지우의 거짓말, 6년 전의 사고, 그리고 은하의 침묵.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의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한지우에게 상처 입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지우에 대한 증오와 은하와 민호에 대한 죄책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지우의 연극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은하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김민주는 비서로부터 DNA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호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은하는 살아있었다. 6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슬픔과 죄책감은 한순간에 배신감과 분노로 변했다. 그는 보고서를 움켜쥔 채 온몸을 떨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절망적인 외침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6년 전 서은하의 교통사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차가움만이 묻어 있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파헤쳐와 사고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담당 의사까지. 비서실장은 회장님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섬뜩한 불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조사가 시작되자 6년 전의 기록들은 예상대로 수상한 점투성이었다. 서은하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고 현장의 부검 소견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가득했고 화장 처리 과정 역시 비정상적으로 서둘러 진행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는 한지우의 지시와 함께 당시 담당 의사였던 안신의 서명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다. 모든 정황이 한지우와 안신이 꾸민 거대한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안신 박사를 찾아갔다. 안신 박사는 6년 전의 그날처럼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안신, 내 아내와 아들은 죽지 않았어. 너는 6년 전에 내게 거짓말을 했어. 전부 말해. 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 안신은 민준의 강한 압박에 덜덜 떨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두 한지우 씨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안신은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우가 서은하의 죽음을 위장하고 은하를 다른 병원으로 몰래 옮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민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따로 있었다. 안신은 6년 전 한지우가 민준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낙태 수술을 해줬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한지우는 배우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아이를 지웠고 그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불임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임신불능이 된 게 나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사고를 내서가 아니라고 안신의 고백은 민준을 지독한 자기 혐오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6년 동안 한지우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껴왔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녀를 놓지 못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으며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을 한지우의 거짓말에서 찾지 못했다. 그는 한지우의 교활한 영의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그녀가 쳐놓은 덫에 갇혀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 눈물은 서은에 대한 미안함과 아들 민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은하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녀가 6년 동안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그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가 말 못하는 상황에서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을까. 그의 배신으로 인해 그녀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민주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한지우의 연극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 한지우의 가면을 벗기고 그녀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은하와 아들 민호를 찾아 그들이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되찾아 줄 것이다. 안씨는 민준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러나 민준은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안신을 무시한 채 병원을 나섰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서은아, 민호, 내가 반드시 너희를 되찾을게.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그의 얼굴에는 복수와 속죄의 결심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한지우에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잔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를 씻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김민주는 비서실장에게서 은하의 거주지를 보고받았다. 그는 지체 없이 은하가 머무는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6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다. 그는 설렘과 함께 죄책감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은하에게 저지른 죄를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고통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은하는 마당에서 민호와 함께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호는 엄마의 무릎에 앉아 색연필을 쥐고 있었고 은하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은 없었다. 그는 6년 동안 그들을 버리고 한지우의 거짓말에 속아 살아왔던 것이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은하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모든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낯선 남자의 등장에 놀라 은하의 품에 더욱 바싹 파고들었다. 민준 씨가 여기에는 무슨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주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는 그녀의 분노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은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사과에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었다고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그저 어리석은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뱃속에 있던 제 아들을 병들게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사실을 모른 채 그 여자의 손을 잡고 행복한 척 살아왔어요. 이게 어리석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인가요? 은하는 6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쏟아냈다. 그녀는 목소리를 잃은 채 홀로 아들을 낳았고 민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정체도 숨겨야 했다. 그녀는 민준이 한지우의 거짓말을 믿는 동안 자신은 말 못하는 세상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6년 동안 쌓아왔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준은 은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은하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다. 은하야, 내가 모든 것을 알아냈어. 한지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가 바보였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을게. 하지만
한지우에게 복수할 기회를 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여자의 연극에 놀아나지 않을 거야. 은하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물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당신은 이미 한 번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눈빛은 당신의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이 한지우에게 복수하고 싶은 이유는 그녀가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인가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다. 복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민호와 너를 위해서야. 한지우는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어. 그녀는 이대로 모든 죄를 묻고 너와 민호의 행복을 빼앗으려 할 거야. 우리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야 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은하는 민준의 제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한지우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그의 말에는 동의했다. 그녀는 민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한지우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녀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아닌 제가 주도할 거예요. 당신은 저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돼요. 당신은 더 이상 저의 남편이 아니에요. 그저 저의 복수를 돕는 협력자일 뿐이에요. 민주는 그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는 은하의 곁에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하의 복수를 돕는 것을 자신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한지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회사의 연말 파티였다. 한지우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두의 축복을 받으려 하는 그날, 그녀의 모든 죄를 폭로하고 그녀의 가면을 벗겨낼 계획이었다. 그들은 연말 파티를 위한 초청장을 한지우에게 보냈다. 한지우는 자신이 김민준의 공식적인 약혼녀로 소개될 것이라고 믿고 들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자라고 생각하며 파티를 위한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한지우는 자신의 발밑에 놓인 거대한 덫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은하와 민준의 협력은 아직 불안정하고 위태로웠지만 그들은 민호를 지켜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계획은 더욱 치밀해졌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복수의 칼날은 서서히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 김민준 그룹의 연말 파티가 열리는 그곳은 화려함과 성공의 열기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과 명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두가 이 파티의 주인공인 한지우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완벽한 여왕처럼 보였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민준의 공식적인 약혼녀로 세상에 선포될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연회장 한 구석에 서 있는 안나 서은하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비웃으며 지나쳐갔다. 어차피 너 같은 여자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김민준의 옆자리는 오직 나의 것이니까. 정해진 시간이 되자 김민준이 연단 위로 올라섰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숨죽인 채 기다렸다. 그가 먼저 연단에 올라선 한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그녀를 외면한 채 객석을 향해 말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한지우를 바라보았지만 김민준의 시선은 한지우가 아닌 연회장 구석에 서 있는 안나를 향해 있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할 사람은 바로 제 약혼녀가 아닌 제 아내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한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이게 무슨...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김민준은 그녀의 말을 잘라냈다. 그리고 제 아내는
6년 전 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은하입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서은하 씨는 이미 죽었잖아, 저 여자. 저 여자가 서은하라고. 한지우는 분노에 휩싸여 김민준에게 달려갔다. 김민준, 너 미쳤어 내가. 네 약혼녀야. 저 여자가 누군데, 저 여자가 누군데 감히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그러나 김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했다. 첫 번째 영상은 6년 전 한지우가 안신 박사를 만나 은하의 사망을 위장하고 화장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는 모습이었다. 음성은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녀의 냉혹한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두 번째 영상은 그녀가 민호의 부림을 자신의 사고 탓으로 돌리며 민준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불임이 사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안신 박사에게 고백하는 음성 기록이었다. 한지우는 경악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화면을 노려보았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김민준은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그 영상은 바로 백화점 키즈 카페의 CCTV 영상이었다. 한지우가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스케치북을 빼앗고 그를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내까짓게 감히. 연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한지우의 친구들은 모두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녀를 동정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저 여자, 저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자기 아이를 낳아줄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 아이까지 해치려 했다고. 한지우는 이제 더 이상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괴물일 뿐이었다. 김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우, 당신은 6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아내와 아들의 삶을 망쳤어. 당신은 나의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지.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그의 시선은 연 회장 구석에 서 있는 은하에게로 향했다. 은하는 민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지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지우는 발버둥치며 소리질렀다. 안 돼, 나는 김민준 회장의 아내야.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이 모든 건 서은하 그년의 계략이라고.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그녀의 추악한 발악은 이미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하게 경찰에 이끌려 나갔다. 연 회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김민준은 연단에서 내려와 은하와 민호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야, 우리 아들 민호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6년 동안 홀로 감당했을 모든 고통을 내가 이제부터 함께 나누고 싶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은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다. 민호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은하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아빠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민호의 손을 잡고 은하를 껴안았다. 6년 만에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품속에는 사랑과 함께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한지우의 체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대사건이었다. 한때 재계와 연예계를 주름잡던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자 모든 언론은 그녀의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다. 그녀는 6년 전 서은하와 민호를 살해하려 했던 혐의와 최근 민호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녀의 모든 거짓과 위선은 김민준의 단호한 증거 제출로 인해 만천에 드러났고 그녀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더 이상 회사의 이미지나 세상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서은하와 민호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김민준 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진심을 고백했다. 저는 6년 전 제 아내 서은하와 아들 민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한지유의 교활한 거짓말에 속아 제 아내와 아들을 잃었다고 믿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아내 은하와 아들 민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그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들 민호의 선택적 함구증을 공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부탁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다. 한지유의 악행에 분노하던 사람들은 이제 서은하와 김민준의 아픈 사연에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민준은 은하와 민호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조용하고 아담한 주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지유의 흔적이라고는 단 한치도 없는 그들만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민주는 그곳에서 은하와 민호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은하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부터라도 너와 민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6년의 시간을 되찾아주고 싶어.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은하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 당신에게 기회를 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민호를 유치원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고 퇴근 후에는 민호와 함께 놀아주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아빠의 존재를 낯설어하며 피했지만 민준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사랑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주는 민호에게 그림을 그려주었고 민호는 아빠가 그려준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민호의 침대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였다. 동화책 속 주인공이 아빠를 찾는 장면이 나오자 민주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아빠가 여기에 있어. 그러자 민호의 작은 입술에서 조심스럽게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아, 빠.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호는 엄마에게만 말을 하던 아이였다. 민주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호를 힘껏 껴안았다.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은하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민호의 작은 목소리는 그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민주는 은하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우리 행복해도 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함께 민호의 손을 잡고 공원 잔디밭을 걸었다. 민호는 아빠와 엄마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작은 발로 풀밭을 뛰어다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은하와 민주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6년의 고통과 상처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사랑으로 이겨낼 힘을 얻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침묵을 깨고 비극을 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